자, 2022학년도 순특강 물리학원 이제 교재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점짜리 풀고 그 다음에 3점짜리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처음으로 일단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 정리를 간단히 좀 할까 합니다. 이게 간단히는 간단인데 단원이 이 힘과 운동이라는 단원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내용도 많고 실제로 몇 강까지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여러 가지 강 중에 사실 제일 양도 많고 제일 어려워요. 가장 기본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사실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할 때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너무 기초적인 건 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능 특강을 보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일단 물리학 원을 한 번은 공부를 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3학년 대부분 고3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충 너무 쉬운 건 넘어갈 건데, 그래도 이제 꼭 필요한 거는 이제 한 번씩 넘기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동거리라고 하면은 일단 실제 이동한 경로다, 경로의 길이다, 이거 제일 중요하고요.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애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했을 때 이동거리는 실제 이 길이를 다 직접 길이를 잰다면 이제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라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처음 위치가 여기 이제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갔을 때 그 양, 이 양을 직선거리로 잽니다. 최단 거리로요. 그래서 요 길이가 변이의 크기가 되고요. 근데 이제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라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요. A 위치에 있던 애가 여기로 B까지 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로 C까지 갔어요. 혹은 이렇게 해서 D까지 갔습니다. 이 경우에 모두 다 2m라고 해볼게요. 모두 다 2m라고 하면 변이는 2가 맞아요. 2m가. 근데 사실 다 다르죠. B로 가네, C로 가네, D로 가네. 그래서 사실 변이는 뭐까지 말해줘야 되냐면 방향도 말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2m냐 아니면 서쪽으로 2m냐 북쪽으로 2m냐 이렇게 방위가 있을 때, 자 그래서 변이는 항상 방향도 함께 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까와 같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정확히 말하려면 뭐 이렇게 북동쪽 방향으로 몇 미터다, 이게 만약에 5m면 5m다, 이런 식으로 변이는 꼭 방향도 함께 말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변이의 크기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변이의 크기만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제 크기만 말하면 되는데, 이 5m만 말하면 되는데, 이제 보통 변이를 물어볼 때는 방향도 같이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20 갔다가 서쪽으로 10으로 왔어요. 그럼 이동거리는 총 30m 움직였으니까 이게 이동거리가 되겠지만, 변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결국 여기 P에서 Q까지, 그럼 이게 지금 동쪽으로 10m 간 거죠. 그래서 변이를 물어볼 때는 10m,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동쪽으로 10m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변이를 표현하는 가장 적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안 바뀌면 둘이 같지만 바뀌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 합쳐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로 쓰기도 합니다. 속력은 빠르기, 그래서 보통 이동거리와 관련된 거고요. 속도는 변이와 관련됩니다. 근데 아까 변이가 뭣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냐면, 위에서 말했듯이 방향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항상 속도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 근데 보통 방향을 물리에서는 수학적인 용어 플러스나 혹은 마이너스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다, 그럼 뒤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플러스 5m/s, 이렇게 뒤로 가면은 마이너스 5m/s,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속력과 속도, 이제 이런 거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겠죠. 이제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안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초부터 4초까지 속력 물어보면요, 평균 속력 물어보면 총 3초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냐면, 앞으로 이 위치에 있다가 3 위치 갔죠. 그러니까 앞으로 1m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앞으로 1m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3에서 4초에서 다시 밑으로 1m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총 2m 움직였죠. 결국 속도가 3분의 2 m/s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 1m 올라가는데 아래로 1m 내려서 결국 제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이가 0입니다. 제자리니까 3초 동안. 그래서 결국의 속도가 0m/s. 굳이 이제 방향까지 물어보면 방향도 어차피 0이니까 방향을 논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가속도는 이제 속도의 변화량인데, 속도의 변화량이다 보니까 속도는 아까 뭐를 생각했어야 했냐면 방향도 고려했어야 했다. 그래서 가속도도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속을 간다. 그러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뒷방향이다. 그럼 점점 운동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힘까지 같이 말하면, 사실 이제 F는 ma라는 식을 3학년이면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이제 F는 ma라는 식을 알고 있다면 결국 F의 방향, 힘의 방향이 그렇고 가속도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이쪽으로 줬다, 힘을 이쪽으로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예제 문제 간단하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빨리 풀어볼게요. 직선 경로다. 그리고 운동 방향이 변한다. 그럼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20 갔다가 왼쪽으로 10m 왔다. 그럼 결국에 5초 걸렸다. 그럼 속력으로 봤을 때 이동 거리죠. 그럼 총 30m 움직였고 그때 5초 걸렸으니까 6m/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속도는 물어봤는데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방향은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20 가고 10 되돌았으니까 총 10m밖에 안 움직인 거죠, 변이가. 근데 5초, 그러니까는 2m/s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아까 여기서 반대면은 점점 속도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속도 단위를 잘 보세요. 세크 제곱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1초 동안에 2m/s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이 의미가, 세크 제곱의 의미가 세크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초에 2m/s, 그러니까 사실 이 단위는 이렇게 쓰는 게 더 해석하는 면에서는 이게 더 정확해요. 2m/s가 1초당 2m/s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근데 3초가 지났으니까 총 몇 m/s가 몇 m/s가 증가했을 거냐면 6m/s가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원래가 2m/s인데 물체의 가속도가 운동 방향,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했으니까 속도가 증가했을 거고, 6m/s가 증가했으니까 2에서 6이 증가했으면 8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운동의 분류입니다. 뭐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다시 말하면 속도가 안 변해요.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는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F는 ma라는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0.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관성 운동, 관성인 상태.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 알짜임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변한다. 속력이 변하는데 방향은 안 변하고 빠르기만 변한다. 뭐 이거는 사실 어떤 경우냐면, 운동 방향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거나 아예 180도 반대거나,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점점 빨라지고 얘도 점점 빨라지고 얘는 느려졌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운동 방향만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는 안 변한다는 건, 빠르게는 언제 변하냐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줄 때인데, 빠르게 안 변했다는 건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안 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방향으로 힘을 주면 안 돼요. 이쪽으로 쓰는데, 그럼 힘을 어디로 줘야 되냐면 수직으로. 이 경우는 다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는 수직으로 힘을 줬다. 그래서 대부분 다 원운동입니다. 이렇게 원운동.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힘이 가야지.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떤 물체가 어떤 사람이 여기 실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장력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 이런 경우에는 운동 방향만 바뀌고, 그 경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를 빨리 풀어보면 5m/s,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1초에 5m를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2초 동안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2초면은 10m 움직이겠죠. 그래서 10m 이렇게 쓰면 되고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으니까 결국 A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나,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니까 평균 속력이나 순간 속력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2초일 때 순간 속력을 물어봤는데 결국 평균 속력 포함되니까 4초 동안에 얼마큼 움직였는지 보면 돼요. 4초라는 시간 동안에 7 위치에 있던 게 3 위치로 내려왔죠. 그리고 4m 움직였어요. 그럼 4초 동안에 4m 움직였으니까 1m/s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속도로 물어보면, 이거 속력인데 속도로 물어보면 플러스 7 위치에서, 그러니까 7 플러스 7 위치에서 플러스 4 위치로 내려왔으니까 뒤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m만큼 뒤로 간 거니까, 뒤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해야 돼서, 그리고 속도로 물어보면 마이너스 1m/s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중력에 작용해서 아래로 떨어진 공의 운동이나 일정한 속력 원을 그림, 결국에는 다 속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일정한 속력이지만 원을 그린다, 방향이 바뀌는 게 결국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두 다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해보면 이제 하나 더 있죠. 이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그 경우는 뭐 크게 보면 이제 바이킹이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비스듬히 던진 공은 힘의 방향은 똑같아요. 가속도 방향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던지고 나면 그때부터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거든요. 중력, 이때도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고 이때도 중력만 작용하고요. 근데 이제 이동 방향을 보면 실제 물체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방향, 이때는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이때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각도가 조금씩 바뀌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방향과 속도의 크기가 모두 다 변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읽어보면 금방 넘어갈 것 같고요. 이거 3번까지 해야 되나? 옆에 거는 그런 내용 있나요? 이거는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개념 체크는 비스듬히 던져진 공의 속도 바뀌겠죠. 왜냐면 사실 이거는 이제 중력장 내에서라는 말이 있겠지만 바뀝니다. 왜냐면 우리 이렇게 공 던지면 좀 느려지다가 좀 다시 이게 빨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거고요.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 속도에서 4초 후에 20m/s가 됐다. 그럼 가속 크기 얼마냐? 그러니까 4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면 정지 0에서 0m/s에서 22 변했으니까 총 변화량이 20m/s죠. 그러니까 결국 세크 이거는 약분이 아니지, 더해 제곱이죠. 그러니까 s 제곱에 약분해주면 5m. 그래서 결국 가속도는 5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초일 때 정지했던 애가 A의 가속도로 운동한다. 0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거 나중에 그래프는 한 번 더 강조할 건데,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면 처음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0초일 때는 지금 여기 정지했으니까 속도가 0이고요. 가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1초일 때 속도가 2가 돼 있겠죠. 그리고 2초면 가속도가 2니까 4가 될 수 있고요. 3이면 얼마가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6이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속도가 변했던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 이동거리 물어봤으니까 이동거리는 이 넓이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면 얼마냐면 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9 이렇게 되네요. 맞죠? 네. 9. 자, 근데 이제 이건 왜 이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속도의 정의가 이거예요. 시간당 변이. 뭐 이제 직선 운동이면 이동거리라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이가 돼서 결국 넓이가 되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제대로 써보면 이제 3학년쯤 됐으면 이제 미적분도 공부를 하니까 결국 시간당 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만큼 변이가 변했냐,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걸 이제 미분형으로 쓰면 dt분의 ds가 되겠죠. 그럼 결국 v가 dt분의 ds인데 결국 이렇게 써봅시다. dt는 ds 되죠. 양변을 적분기호 해보면 s가 s 이제 이동거리 변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분, v를 t에서 적분한다니까 이게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넓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건 사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받아들인다는 게 이제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속도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 식을 모르더라도 그냥 하는 데는 문제를 푸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아까 2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이 식이 나오는 걸 한번 내가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3학년 됐으니까 이제 미적분도 공부할 거고요. 이제 A가 일정한 경우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속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분형을 쓰면 dt분의 d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여기서 요거 했던 것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면 a dt는 dv 되겠죠. 양변을 다 이렇게 적분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0초부터 t초까지라고 합니다. 0초부터 t초까지 라고 한다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a가 상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at가 되고요. 얘는 vt 빼기 v0 0초일 때의 속도, t초일 때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vt가 결국 v0 더하기 at 이렇게 멋들어지게 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v가 dt가 이제 s 거리가 되는 건데 아까 v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걸 여기다 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v0 더하기 at의 dt 이제 이게 s가 되는 건데 이걸 적분하면 되죠. 이제 v0는 상수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거리 s다. 이런 식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할 때는 미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학을 물리 쪽 혹은 공대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능 볼 때 미적 아니면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제가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을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과는 확통 그리고 이과는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기하가 좀 더 어렵다고 하죠. 근데 어렵기도 어렵지만 일단 미적은 필수예요. 공대에서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미분 방정식을 배우기 때문에 일단 미적으로 실제 선택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나는 좀 이제 고득점자인 학생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기하라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서 가산점을 좀 더 받고 싶다. 뭐 10%나 20%의 가산점 수능 볼 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미적은 따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대학 가서 많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적도 가산점을 준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 공대나 이렇게 이공계열로 갈 친구들은 확통만 아니라면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학선생님한테 이제 정확히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진학진도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도 있어요. 뭐 이 식은 아까 여기 왔던 두 가지의 식을 아까 여기서 봤던 여러 식들을 이제 조합하면 나온 식인데 이제 결과만 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식을 이제 외워서 이 식으로 많이 풀기도 해요, 문제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 풀이는 공식에서 푸는 문제 풀이를 작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거의 그렇게 안 할 건데요. 근데 이 식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재밌어요, 이것도. 보면은 일단 이거 이렇게 바꿔볼게요. 양변을 다 2로 나눕니다. 그러면 AS는 2분의 1 V제곱 2분의 1 V0의 제곱이죠. 양변에 M을 곱해요. 질량을. 그러면 MA 이렇게 굳이 쓸게요.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이죠. F는 MA니까 요게 F예요.
이게 S 간 거리. 그러면 힘을 줘서 간 거리, 우린 이거를 한 일, W라고 합니다. 워크, 일을 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 보통 2분의 mv 제곱을 중학교 때 귀가 닳도록 외웠죠.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서 일을 하면 에너지가 이만큼 변하더라. 그래서 일과 에너지 관계식이 사실은 이런 공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뭐 평균 속도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실제로 자주 써먹긴 해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식은 사실 여기 지금 식이 3개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식은 가운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으면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넓이가 결국 이동한 거리 혹은 변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속도 시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고요. 문제 풀 때 결국 이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이런 공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이 공식, 이동거리 병식 혹은 변이 공식이 결국 이 넓이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얼마나 더 잘 이쁘게 잘 그릴 수 있냐, 정확하게 그릴 수 있냐, 이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선생님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놔뒀다가 준비 땅 하면 이제 이걸 놓은 거예요. 이게 슝 하고 내려오는데 중력 때문에 점점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0초에서 0.2초가 됐을 때 위치가 이만큼 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준점부터 이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속도가 이게 되겠죠. 근데 속도가 증가할 거니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속도가 슝 하고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겠지, 점점. 자, 그러면 0.1초일 때가 이 속도가 되겠죠. 되게 이해가 빨리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간 속도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평균 속도거든요. 평균 속도가 뭘 의미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평균 속도가 결국 절반 속도예요. 중간값. 그래서 결국에 중간값. 그러니까 0.1초일 때 속력이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3초일 때의 속도가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맞는지 볼게요. 예, 그래프 보시면 0.1초일 때 12.5, 0.3초일 때 37.5, 0.5초일 때 여기, 그러니까 62.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도 이런 표가 나와서 문제를 풀다기보다는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빨리빨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볼게요. 정지했던 자동차가 2m의 등가속도 직선운동한다. 4m를 이동한 순간 속력 얼마냐.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옆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봅니다. 일단 속도가 가속도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했고요. 그럼 정지해서 슝 1초일 때 2. 지금 제가 그리는 모든 그래프는 속도시간 그래프예요. 2초일 때 4, 3초일 때는 6이 돼 있겠죠. 근데 넓이가 4, 이동한 거리가 4, 그러니까 넓이가 4인 데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간단한 삼각형 넓이잖아요. 딱 이 정도가 4 돼요. 2, 4 나누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2초일 때구나. 그러면 그때 속도 4, 4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보자면 이거 이미 속도 시간 그래프를 줬잖아요. 우린 이걸 그려서 겨우 풀었는데 줬다는 건 정말 쉬운 문제예요. 가속도 얼마냐? 속도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2초 동안에 8m/s가 증가했으니까 4m/s 제곱이구나. 여기서 이쪽까지 이동한 거리 넓이 구하면 되죠. 8. 여기서 이쪽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가 1초일 때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가운데 4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8m 움직였어요. 2초 동안.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여기까지 매우 잘하셨어요. 자, 이제 힘 부분입니다. 뭐 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많이 해봤을 거고 합성 많이 해봤을 거고 뭐 평형 뭐 이런 것까지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그냥 넘어갈게요. 쉬운 거니까. 이제 3번을 볼 건데 3번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kg이면 중력을 봤죠. 이거 중력장 내에 있으니까 중력 가격도 10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F는 ma인데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까 mg에서 2kg 그리고 g가 10이니까 10 총 20N의 힘으로 받습니다. 내가 지금 정지해 있거든요.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는 건 합력이 빵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실이 위에서 얼만큼 잡아주고 있는 건데 합력이 빵 돼야 되니까 이게 20N만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R자임은 0인 거고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이 잡아당기는 게 20N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지금 단순한 상황이고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좀 더 나올 텐데 그때도 모든 물체 작용의 힘을 모두 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FBD라고 부르거든요.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해야 돼요. 역학할 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역학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잘 표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학문이에요. 나중에 해볼 건데 일단 1번 관성법칙. 관성법칙은 뭐 F가 0인 상황, 그러니까 R자임이 0인 상황이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결국 관성이 곧 질량이다.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현상들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갈릴리 사고 실험도 뭐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공부해 봤을 거니까 넘어갑니다. 뭐 이거는 뭐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럴 거고요. 물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하거나 아니면 등속도 운동한다 하면 뭐 등속 직선 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답을 뭐라고 했니? 두 개 다 말했군요. 3번 마찰이 없는 수평란에서 이렇게 두 개를 작용하는데 3m/s로 일정하대요. 일정하다는 거는 가속도가 빵이라는 소리죠. 그 말은 F는 ma니까 가속도가 빵, 결국 F가 빵이다. O 있는데 F가 빵이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F는 이거 헷갈리겠구나. F 20줄 쓸게요. 그래서 총 R자임이 0이라는 소리예요. 여기도 5N이어야 R자임이 0 되겠죠. 그래서 R자임은 0, F는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가고요. 가속도 법칙인데 여기도 잘 보면 수레를 1N 그리고 이제 2N, 3N 이렇게 힘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가속도가 힘에 대해서 정비례 관계 그리고 질량에 대해서는 반비례. 그러니까 가속도가 힘에 대해서는 정비례, 질량에 대해서는 반비례. 결국에 이제 F는 ma라는 관계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이거 넘어가면. 자, 그래서 사실 보면은 F는 ma니까 힘은 1N, 질량은 0.5 그러면 A가 2 나오겠네요. 실제로 가속도가 2 나왔죠. 200cm니까 2m/s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푸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위에 것도 그렇고 F는 MA 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F는 MA다 이런 관계식. 사실 F는 MA란 보다는 실제 그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 책을 보면은 요식이 써 있어요. 빨간색.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분수보다는 이제 이렇게 곱하기 형태의 식이 좀 더 읽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걸로 많이 표현하는데 실제는 이게 이제 원래 식이에요. 그래서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고 질량이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말하는 게 원래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 건데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뭐 가속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가속도가 곧 여기서는 기울기니까 A 가속도는 뭐 2초 동안 4 증가했으니까 B의 가속도는 4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구하면 되고. 근데 힘은 지금 똑같다고 했는데 같은 크기 힘인데 가속도가 차이가 나는 건 F는 MA에서 F가 같은데 A가 다르다. 그리고 질량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 풀면 되는 거고요. 3, 4번은 지금 안 할 거예요. 3, 4번은 요거를 보고 할 건데 요거를 잘 이해하려면 사실
작용 반작용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큰 핵심이 이거거든요. 어떤 A라는 애가 B한테 힘을 가하는데 이건 지금 손 맞닿고 있는데 A가 힘을 가하면 사실 B도 A한테 힘을 가해요. 그 힘은 같습니다. 이건 질량과 무관해요. 이게 MA, MB가 서로 같지 않더라도 이 힘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어떤 벽이 있어요. 이 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밀어. 이렇게 민다고 했을 때 내가 10만큼 밀면 벽도 나를 10만큼 밀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 내가 벽을 밀어도 벽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만약에 안 움직이고 버틴다고 했을 때 10만큼 이렇게 밀면 벽도 이렇게 10만큼 밀어서 사람이 똑같은 힘을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법칙이라기보다는 사실 힘의 정의에서 나오거든요. 힘을 네 글자로 늘려서 말하면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서 말하면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힘은 혼자서 작용할 수 있고요. 상호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작용하고요. 그 힘은 서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질량과 상관없이 질량과 무관하게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걔도 분명히 힘을 가한다. 그러니까 A가 B에 힘을 가하면 B가 A에 똑같이 힘을 가한다. 그 힘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방향은 180도 차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을 의미하겠죠. 근데 크기는 같고 그런 내용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게 가끔 나요.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평형. 근데 이제 평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알짜임이 0인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 시그마 수학 시간에 배우죠. 그 모든 힘을 다 더한 게 0이 되는 거. 그게 알짜임이 0이다. 그건 이제 힘의 평형 상태라고 작용 반작용 아까 말했지만 A가 B에 힘을 가하면 B가 A에 가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고 힘의 평형 상태는 뭐냐면 A가 C에 힘을 가하고 B가 C에 힘을 가해서 결국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다. 그래서 굳이 이걸 이제 국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반대. 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어가 서로 다른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을라나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볼게요.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 A가 B를 떠받친다. A가 B를 이렇게 떠받치는 거는 반작용이니까 B가 A를 미는 힘이겠죠. 누르는 힘. 맞네? 가로는 작은데 되게 그럼 길게 써야 되네요. 그리고 A가 B를 떠받치니까 B에 대한 중력은 무슨 관계냐고 그랬어요. 근데 중력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당기는 힘이잖아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그러면 A가 B를 떠받치는 힘, 지구가 B를, 그러니까 같은 B를,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 B를 작용하죠. 한 놈은 A가 힘주고 하나는 지구가 힘주고. 그래서 B가 지금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알짜임이 0인 상태. 그래서 이거는 평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라고 했어요. 10N의 가로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지금 잘 살펴보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방향이 어디예요? 윗방향이죠. 근데 A가 지금 정지해 있잖아요. A가 정지해 있다는 건 A가 현재 힘의 평형 상태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 A에 가해진 힘이 뭐가 있냐면 지구가 A를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또 B가 A를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의 합이 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힘의 평형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하나만 말하면 안 되고요. 요거 위에 거랑 아래 거 두 개를 동시에 말해서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힘의 평형이니까 이거 둘이 더한 게 같아서. 그러면 지구가 A에 잡아당기는 힘, 이거 결국 중력이니까 중력은 중력각도가 10이라고 해서 A가 3kg, 30N 될 거고 B가 A를 누르는 힘, 결국 B의 중력이죠. 20N. 다 더하면 50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 한 것 같은데 앞에서 빼먹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하고 끝낼게요.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리군요. 이것도 안 했네. 50N 하면 A가 B를 미는 힘이 반작용은 A가 B를 민다. 그럼 반작용은 B가 A를 민다. 이게 되겠죠. 그리고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B가 A,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 같으니까 똑같이 50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좀 어렵습니다. 저울의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정지해 있어요. 정지. 자, 그러면 이게 실이 이렇게 묶여 있죠. 실이 지금 여기 팽팽한 상태예요. 그러면 실이 팽팽하다는 건 양 끝에서 잡고 있으면 팽팽하다는 건 실이 나를 당기는 느낌을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장력이 어디로 작용하냐면 이렇게 장력 작용하고요.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고요. 얘도 이렇게 장력, 이렇게 장력 작용해요. 그리고 팽팽한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양쪽 끝에서 느끼는 장력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이 크기는 T로 같아요. 물론 여기가 T1이고 이 같은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거는 T2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이 다르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도 지금 정지에 있다고 했고 맞죠? 무게가 같으니까 무게가 30으로 같으니까 당연히 정지에 있을 거겠죠. 여기도 정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30N인데 얘가 지금 정지에 있으려면 얘는 지금 중력이 30N이에요. 얘가 정지에 있단 말은 장력이 30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용철 저울에 봤을 때 이 용철 저울에서 이쪽으로 잡아당긴 장력이 30N이에요. 이 장력과 이 장력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도 이쪽이 30이니까 이것도 30일 거고요. 왜냐면 정지에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30일 거다. 그러니까 용철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서 30으로 잡아당긴 상황입니다. 이때 용철 저울이 눈금이 얼마냐면 이때가 30으로 측정이 돼요. 두 개 더해서 60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벽이에요. 벽에다가 용철 저울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여기 30N을 가합니다. 근데 벽이니까 매우 견고하겠죠. 근데 벽이 얘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도 이렇게 장력이 있어요. 이렇게 장력이 있고 이렇게 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정지에 있다면 중력이 30이니까 얘도 이렇게 30이 있고요. 이렇게도 30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용철이 정지에 있겠죠. 얘가 지금 정지에 있을 거니까 이것도 30. 그래서 이때 용철도 30N으로 측정이 돼요. 자,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혼란을 하는 게 여기는 30, 30이고 여기는 한쪽만 30인데 왜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봐요. 30N로 측정이 되냐고. 자, 근데 벽이 이쪽으로 30만큼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벽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둘이 이렇게 둘이 같다는 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익히시고 딱 하나 안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말한 이걸 할 거예요. FBD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얘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 형태가 나와버리면 이렇게 바꾸는 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실제 문제 풀 때는 좀 빨리빨리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오늘은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씩 할게요. F가 이쪽에 쫙 밀면 A가 B를 밀겠죠.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밀어요. F의 힘으로 민다고 쳐요. 근데 작용 반작용을 아까 배웠으니까 그럼 B도 A를 밀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F가 작용하고요. 뒤로 F가 작용해요. 방향이 반대니까 빼기로 쓸게요. 이게 MA, 이렇게 F는 MA 이렇게 되겠죠. 근데 B에 작용하는 힘은 B는 F가 작용 안 해요. 왜냐면 여기 뭐 이렇게
염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F는 A를 미는 거니까 P에는 이 F랑 관계없어요. 근데 P는 A가 미는 F가 있죠. F가 있어요. 이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MB A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같이 움직일 거니까 가속도는 같아요. 원래 A, B 해야 되는데 두 개의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냥 같게 쓸게요. 그래서 A, A. 이거를 이렇게 좌변 우변을 각각 더하면 결국 F는 MA 더하기 MB A다. 그래서 결국 두 물체가 하나의 물체처럼 움직인 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같은데 이 과정을 꼭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A가 B를 미는 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F를 가할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있죠. 둘 다 가속도는 똑같아요. F가 똑같으면 이 힘이 똑같으면 이건 똑같이 나와요. 당연하죠. 두 물체 힘이 합이 같으니까. 근데 이건 달라져요. 여기 달라져요. 여기서 밀면 색깔 달리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F를 밀면 어떻게 되냐면 B에 작용하는 게 F랑 이거겠죠. 그러니까 F 빼기 F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게 MB A고요. 그리고 F 프라임이 MB MA A예요. 저 뭐가 달라는지 보여요? 이거예요. 요거랑 아까 가속도는 똑같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두 물체의 질량 똑같고 F 똑같다고 했는데 근데 F'랑 F랑 지금 하나는 MBA고 하나는 MAA잖아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연습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물어보더라도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2점이나 3점 문제 나올 때 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이렇습니다. B에 작용하는 거 마찰 무시한다면 뭐 중력은 아랫방향이니까 운동 방향과 상관없어서 이것도 생각 안 하고요. 그럼 결국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실이 당겨주는 힘, 장력밖에 없어요. 근데 A는 장력도 있고요. 중력도 있어요. A는 마찰력 무시한다면 A 같은 경우에 아래로 내려갈 거고 얘도 이렇게 가겠죠. A가 내려간다는 건 결국 중력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장력보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MH 빼기 T가 F는 M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곧 A에 작용하는 알짜임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또 양변을 좌변 우변에서 더하면 MH가 MA 더하기 MB A. 그래서 결국 식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수업 시간 이거를 언급해 주시고 이걸로 수업을 많이 하셨다면 더 안 하셔도 돼요. 매우 잘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다면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실이 하나의 실이기 때문에 장력이 같아요. 이렇게 장력 T, 이렇게 장력 T. 근데 지금 만약에 가정이에요. P가 더 크게 그렸으니까 B가 더 크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MBG에서 T를 뺀 게 MBA 이렇게 되겠죠. F는 MA라서.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면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T가 더 크겠죠. 그래서 T 빼기 MH가 MA, F는 MA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양변을 더해주면 MB 빼기 MH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이렇게 바로 풀면 되잖아요 하는데 가끔 정량 물어본다고 했어요. 정량 물어본다면 정량을 물어본다면 결국 이런 식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한번 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고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풀어보면 사실 쉬워요. 5kg이니까 10, 그럼 2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를 밀 거고 B도 A를 밀 건데 얼마를 밀지 모르니까 F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10 빼기 F가 3A고요. B 같은 경우에는 F가 2A다. 결국 10이 5A라서 A가 2다. 2 나왔어요. 근데 B의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 얼마냐?
B의 작용은 알짜임, B의 작용은 게 요거죠. 알짜임, 아까 A가 2라고 나왔으니까 F는 4. 그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F잖아요. 이것도 4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마 1단원에 대한 내용 정리는 다 한 것 같아요. 보니까 45분인데 벌써 되게 좀 양이 많아서 내용 정리만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각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고 다 됐다 싶으시면 이제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